자, 3페이지 4번에서는 공법상 실효라고 해서 공법상 그 실효와 관련된 규정을 다 모아놨습니다. 국계법에서는요 5가지 실효 규정밖에 없어요. 5가지 실효 규정. 요것도 135,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35가 있고 20년 그리고 시가와 유보기한. 제가 이제 책의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자,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에만 효력이 살아있다.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나면 그 다음날 실효가 된다. 자, 우리 모든 실효 규정에서는 다음날이 다 붙습니다. 그날의 다음날부터 실효가 돼요. 다음날 붙는 건 공통점이고 다음날 빠지면 틀리고 괄호 속에 이하 실효 고실은 공통돼 있다. 자동 실효가 되면 그 사실을 알려줘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시는 다 해야 된다고. 시가와 유보기한 동안에 살아있다. 여러분 시가와 유보기한은 몇 년 사이에서 정하는 건가요? 5년 이상 20년 사이에서 정하는 시가와 유보기한. 그리고 도중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는 도중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실효가 되는. 이게 제일 무지막지한 실효 규정이지. 무려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어야 그 다음날 실효가 된다라는. 그 다음에 135 중에서 지구단위기의 구역 실효와 지구단위기 실효를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구단위기의 구역이 지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지구단위기를 세우죠, 그죠? 지구단위기를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 다음에 공사 착수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구단위기의 구역 지정됐으면 지구단위기를 3년 내 수립하라. 안 하면 그 다음날 구역 실효된다. 이게 지구단위기의 구역의 실효예요. 3년. 그리고 그 밑에 지구단위기획은 지구단위기획이 만들어졌는데 이거 주민이 제안한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제안해서 지구단위기획 수립해 놨더니만 민간인이 안 할까 봐 걱정돼서 공공이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제안해서 지구단위기획 수립했을 때 그럼 민간인이 빨리 사업 착수하라. 5년 내 착수를 안 한다. 이건 5년짜리죠. 그러면 그 다음날 지구단위기획 결정이 실효된다는 얘기예요. 3년, 5년 구별하시고 기반설 부담구에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됐으면 1년이 될 때까지 기반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이게 1년 실효예요. 그래서 주로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나오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반설 부담구역에서는 대부분 숫자 2가 많이 나오지만 1년에 관련된 거, 1에 관련된 거 이게 대표적인 1년짜리고 규모가 10만 이상 뭐 그 두 가지가 1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만 규모 10만 이상은 나온 적 없고 이거 1년 설치계획이지 부담계획 아닙니다. 기반설 부담계획은 비용 부담에 대한 계획이라 임의적 계획이에요. 설치부터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설치계획을 1년 내 수립하라. 그래서 국계법에서는 이것만 실효 규정 다 해요. 135, 20년 시가와 유보기한. 다른 데서 실효가 나면 틀린 거예요. 아까 여기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2년 내 수립했다, 안 했다, 실효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이걸 실효된다면 틀리는 거지. 이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개발법상 실효는 개발법에서 실효는 도시개발구역의 해제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동 해제주 역시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이거 할 때 그냥 이 틀 속에서 이 기억한 틀 속에서 여기다 그림을 생각하시라 이렇게 해서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항상 해제 의제되는 사유는 두 가지 사유가 있잖아. 해제 의제되는 사유 안 적어 여기다 안 적는데 고민이야. 원래 제가 할 땐 쭉 안 적고 쭉 하는데 원래는 제가 그래서 한 5시 전에는 이게 충분히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종잡을 수 없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이런 것도 안 적고 그냥 틀 속에서 축축 나가거든. 물론 점심은 2시부터예요. 먹는 게 중요하죠? 네. 4시간 강의하고 1시간 동안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데 6시 전에는 절대 안 끝, 6시 넘어서는 절대 안 끝납니다. 보통이라면 5시 전에 끝나는데 약간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해제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나 그래요. 사업이 미시행돼서 하나는 사업이 완료가 돼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사업이 완료된 사유는 간단한 사유죠. 외울 필요도 없는 거지. 보통이라면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가 돼야 끝나니까 보통은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은 다 붙는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환지에서는 공사완료 공고 후에 따로 환지 처분을 하죠. 그러니까 환지에서만큼은 자연스럽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시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구역이 지정됐을 때 핵심 절차인 사업시행권 따는 이 신청을 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역고 지정 때로부터 실시의 인가 신청 3년 내 안 할 때 그 다음날 구역은 해지점수로 본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라면 요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 다음에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구역고 지정 때부터 계획이 2년 내에 들어서야 된다. 계획고 지정 때부터 인가 신청이 3년 내에 들어서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요렇게 틀 잡고 할 때는 구역고 항상 요거 할 때는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요거는 딱딱 보시면 되거든요. 사유 나왔을 때 구역이 고지된 때부터 계산을 하든 계획 고지된 때로 계산을 하든 핵심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둘 다 3년은 게 기본이고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이다.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 이미지를. 그런데 여기 변두리 대상으로 할 때는 아주 대규모로도 가능하거든요. 공법에서 제일 큰 숫자가 330만이잖아. 규모가 330만 이상이다. 그러면 요 두 가지는 각각 5년으로 늘어나는 건 규모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얘기고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안 붙잖아요. 이게 구역에서 미시행시 해제예요. 다음날 똑같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구역이 해제가 됐다라면 그 해제 효과는 어느 법이나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국회법에서 물어보든 여기서 물어보든 다른 데는 똑같다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다라면 그 구역 지정으로 생긴 효과는 과거적으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되죠. 사업이 안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과거로 원상회복 시켜야지. 근데 사업 시행이 완료가 돼서 해제됐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과거로 되돌리면 안 되죠.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환원 폐지 것으로 보지 않는 이런 원리는 똑같고 원리는 쉬우니까. 자, 그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적어놨고요. 여기서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이 사업이 완료된 사유고 나머지가 다 미시행된 사유인데 제가 그대로 이걸 해놨으니까 그대로 보고 정비법에서 이 정비법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건 자동 해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는 다 자동 해제인데 여기는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고 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로 나눠지는데 해제해야 되는 사유가 내용만 많지 지금까지 문제는 이게 제일 덜 출제돼 있어요. 정비구역 해제가 지금까지 한 번 출제된 것밖에 없어요. 내용만 많아서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해놨지만 해제할 수 있는 사유보다는 해제해야 되는 여기 구청장이라면은 해제를 사유가 있으면 요청을 해야만 되고 항상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해제를 하잖아. 지정권 자라면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해야 되는 요 사유 정도만 그 전에 한 번 나왔으니까 요 사유 정도만 살짝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사는 저는 아주 고득점 노리실 분만 하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 할 때도 숫자가 피곤하잖아. 자, 1번은 예정구역 해제고 2번, 3번은 정비구역 해제인데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정비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정비 예정구역 있잖아. 정비 예정구역은 방향 정하는 정비 기본계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정구역 해제와 정비구역 해제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저쪽은 예정구역 없잖아. 그래서 예정구역이 지어졌으면 빨리 구역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라. 구역이 지어졌으면 빨리 사업시행 인가 신청 이런 절차를 밟아라.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여기다 표시를 하면 정비 예정구역이 지어졌으면 빨리 구역 지정 절차를 3년 내 하라. 3년 내 구역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예정구역을 해제하라. 그게 1번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정비구역 해제는 여기서도 민간인이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민간인이 못할 때 해제를 하는데 조합이라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밖에 없죠. 개선사업은 조합 없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랑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것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잖아. 그죠? 토지 등 소유가 할 때는 민간인이 할 텐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한다면 저기서처럼 비슷하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서부터 사업시행권 따는 여기까지를 하는데 같은 거라도 정비법은 복잡하다 그랬잖아. 나중에 들어서서. 그래서 여기서는 피곤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저기처럼 깔끔하게 따져주는 게 아니고 조합이 한다면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조합의 설립인가 통해 조합을 만들어야 되죠. 하나 더 정비법에서는 조합을 만든다면 그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 요거까지 그려놓고서 그럼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네요.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저는 그냥 둘둘 셋 2년 2년 3년 둘둘 셋을 기본법으로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각각의 신청 구역고시로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해제하라. 2년 2년 3년 둘둘 셋을 기본법으로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냥 각각의 신청 구역고시로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해제하라. 2년 2년 3년 둘둘 셋을 기본법으로 깔아놓습니다.
취진회가 승인 받은 때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하면 해제하라. 조합이 설립인가 받았으면 3년 내 사업식 인가 신청을 안 하면 해제하라. 둘, 셋. 근데 둘, 셋인데 공공지원할 때는 취진회 구성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역고시될 때부터 취진회 구성 안 하니까 바로 조합을 만든다. 그냥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나온지만 딱 보시면 돼. 구역에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바로 얘기한다 그러면 4에서 3으로 줄어들었다. 둘, 셋 바탕으로 해서. 왜 원래 여기서까지 거친다면 4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냥 통과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줄어들어야 맛이지. 제대로 다 하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4에서 3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재개발제죠. 조합이 할 때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은 취진회 조합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바로 개발법처럼 구역고시로부터 사업식 인가 신청을 바로 따져주거든요. 요것은 5년이래. 5년. 왜 5년이냐? 둘, 셋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부터 여기라면 4에서 3으로 줄어들었다면 여기서 또 바로 요걸 묻는다면 7에서 7에서 5로 4에서 3으로 7에서 5로 비슷한 비율로 줄어든 거예요. 7에서 6으로 줄어들 수는 없잖아. 비율상.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기억을 시키는데 그게 그 내용이에요. 그냥.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 가다라가 둘, 셋 얘기고 나번이 4에서 3으로 줄어든 걸 얘기하고 3번은 토종 소유자가 할 때는 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넘기세요. 그럼 5번에 매수 청구가 나오는데 5번에 매수 청구. 그 건축법에도 특별건축 건축교육 해제가 있는데 이 특별건축의 해제도 제가 여기다 적어놓긴 적어놨습니다만 보실 분 보시고 아니해도 상관없어. 제가 이거는 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교육이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그죠? 내용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한 번 딱 나온 거야. 그것도 내용에 비해서 참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해제를 얘기한다? 나온 적이 없고 그래서 해놨지만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적어놨지만 안 해요. 5번에 매수 청구, 성질 청구권. 자, 우리 매수 청구 공법에서는 3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매수 청구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매수 청구가 물론 지금 국회법도 있지만 그에서 2가지가 있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매수 청구 있잖아. 그게 옛날엔 공법이 있었거든. 몇 년 전까지. 지금 중개 실무로 갔잖아.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래서 그거 있을 때는 매수 청구가 4가지였고 여기 도중개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랑 그쪽 매수 청구 이 2가지가 다 유명해서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이에요.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 둘 나오는 것은 요거 독자적 문제로 나오기 힘들고 지문상에서 살짝 구별만 하시면 돼 이게. 그래서 그 성질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매수 청구를 상대방에 청구하기를 내가 상대방에게 매수해 달라고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 내 거 사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반대가 매도 청구죠. 요새는 매도 청구가 그래서 매도 청구가 또 유명하지. 그건 내가 상대방에게 매도할 것을 당신 거 팔아라 청구하는 거. 내가 사겠다는 얘기예요. 내 거 사달라 청구하는 게 매수 청구. 당신 거 팔아라는 게 매도 청구잖아. 매도 청구 뒤에서 정리해놨습니다. 요새 잘 나오지만 이건 매수 청구예요. 자, 그런데 국계법상 장기 미집행 도중객 시설 부지에서 매수 청구 나오잖아. 도중객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면은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주민들이 한 보호 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크게 2년 내 안 될 때, 10년 내 안 될 때, 20년 내 안 될 때 보호 조치가 있는데 아까 20년 내 안 될 때가 바로 실효랑 관련돼 있는 것이고 10년 내 안 될 때랑 관련돼 있는 것이 매수 청구랑 해제 권고제랑 해제 신청제가 다 10년 미시행과 관련돼 있는 다 유명한 제도들이에요. 그 중에 10년 미시행시 매수 청구를 얘기합니다. 그럼 청구권자부터 보죠. 누가?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10년 이상 미시행 시 10년 이상 사업 시행이 안 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때 현재 소유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아주 그래서 이 매수 청구가 까다로운 건데 10년 동안 시행이 안 돼야 되고요. 지목이 대인 토지, 다른 토지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까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10년 이상 미시행지지만 그 괄호 속에 실시의 인 같은 건 제외한다. 자, 우리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여기서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실시의 인가는 통과했다. 그럼 요걸 통해서 사업 시행권을 딴다 그랬죠?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요걸 통해서 핵심 절차인 사업 시행권 따는 절차는 통과했으니까 여기서는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봐서 매수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히 보셔야 되고 몇 번 냈으니까. 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인데 만약에 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이거는 포함이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하나는 제외고 하나는 포함인데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매수 청구를 통해서 팔고 나가려고 사업식이 안 되죠. 팔고 나가려고 인정하는 건데 만약에 지목이 대인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못 판다 그러면 매수 청구 못 한다 그러면 결국 나갈 수 없는 건 마찬가지죠. 다 팔아야 나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제외되면 안 돼요. 다른 땅은 아예 안 되지만 대인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으면 이건 포함해서 같이 팔 수는 있고 청구 상대방은 원칙은 특공지정원수예요. 왜 도시군 계획 시설과 관련돼 있고 제가 아까 도시군에 관련된 것은 다 도시군을 책임지는 게 특공지정원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특공지정원수가 한다 보시는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있다. 그러면 시행자에게 하는 겁니다.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또 도심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 설치 관련 의무가 있는데 안 해서 문제가 되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자에게 하는 거예요. 이자에게. 없을 때 특공시장수지. 그리고 괄호 속에 만약에 설치 관련 의무자가 서로 다르다라면 설치할 사람이 설치를 안 해서 제일 문제가 되니까 먼저 설치 의무자가 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절차가 이게 유명한 6월 2년 얘기잖아. 6월 2년. 매입수자는 매수 청구로부터 6월 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시장 등에게 알려라. 매수 여부니까 민법상 매수 청구와 달리 다 공법상 매수 청구다. 청구권 매수 의무는 없어요. 사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사후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때로부터 2년 내 매수하라. 여기 숫자는 6월 2년은 많이 나왔던 숫자죠. 그리고 매수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없어요. 그냥 공도법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에서는 농지부는 두 사람에게 인정합니다. 우리 청구권자가 하나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건 농업인이든 농업법인이든 즉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매수 청구가 있어요.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이 농사만 잘 지어야 될 농림지역에 들어갈 땅이기 때문에 요거 팔고 싶은 사람이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려 이게. 개발할 땅이 아니라서 잘 안 팔려요. 그 불쌍한 안 팔리는 그 농민 도와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매수 청구로 인정해서. 또 하나가 농지 처분명을 받은 지역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농지에 그 처분 사유가 생기면 처분 사유 발생 때 1년 내 팔아야 되죠? 1년 내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면 다시 6월 내 팔 것을 명하는 것이 처분 명령이잖아. 그 처분 명령을 받은 자에게 한편으로는 팔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매수 청구로 인정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파는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그죠? 처분 명령을 전제해서 한편으로는 팔기 쉽게 하려고 매수 청구고 한편으로는 압박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명령을 전제한 두 제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매수 청구죠. 근데 농지법에서 매수 청구는 상대방은 다 농어촌공사예요. 주택공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농지법에서는 다 농어촌공사가 하는 건 똑같은데 가격 차이를 좀 살짝 구별해 두시면 좋죠. 농업진흥적 농지 소유자에게는 매수 가격을 정해놨어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감정가 할 수 있다죠.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괄호 속에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을 때만 공시지가로 사는 게 억울하다.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개실무에서 그 얌체 규정과 비슷한 얘기죠. 이게 중개실무에서도 이러잖아. 토지걸 허가제에서. 안 바뀌었으면 그럴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다뤘던 것이라. 자, 이 차이점만 아시라고. 자, 농업진흥적 농지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매수 청구와 처분 명령을 받은 자에게 인정하는 매수 청구. 둘 다 농어촌공사에 하는 건 똑같은데 가격을 지금 농업진흥적 농지 소유자에게는 순전히 그 안 팔리는 그 농지 소유자 도와주려고 나온 제도예요. 이거를 공시지가로 한다. 괜히 제도 만들었다 욕 잔뜩 먹습니다. 이거는 감정가로. 감정가가 좀 더 나은 거죠. 그죠? 그런데 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팔아라는데 안 팔고 있는 사람이에요. 농업진흥적 농지 소유자보다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괘씸한 사람이에요. 괘씸한 사람. 그래서 조금 낮은 공시지가다. 감정과 공시지가 차이점을 그렇게 구별하시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6번, 7번에 나오는데 6번에 나오는 숫자는 이제 뭐 당연히 7번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보면 덜 중요하죠. 이런 숫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기 쉬울까봐 이거는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 개발인허가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인데 이게 서로 1만 3만, 1만 3만이 서로 비슷하거든요. 국가보상 개발인허가는 자, 우리 국가보상 개발인허 허가 파트에서 허가를 내줄 때 특히 수많은 개발행위 중에서 형질 변경 시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형질명이 너무 크게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 규모를 정해놓고 그 규모 미만으로 해줘라 이렇게 돼 있고, 옆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최소 규모예요. 명색이 도시개발인데 너무 작게는 안 된다. 최소를 정해놓고 그거 이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묘하게 1만 3만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일단 국회법에서 개발행위 허가에서 형질병의 최대 규모가 나왔다 그러면 1만 3만 5천 중에 하나예요. 1만 3만 5천 중에 하나. 도시개발구역에서는 1만 3만 30만 중에 하나예요. 미만 이상 차이가 있지만 1만 3만 5천, 1만 3만 30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이해를 통해서 적용하면 되는데, 1만 3만 5천 중에서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제일 작은 게 5천, 제일 큰 게 3만이라면 제일 작게 5천면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지역 중에서 가장 행위 제한이 엄격한, 가장 보존을 해야 되는, 보존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용도 지역은 쫙 깔고 있으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곳이 보전녹지. 보전녹지. 그래서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있는데 세분이 안 돼 있으면 행위 제한 적용할 때 보전녹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막고보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개 지역 도관농자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개발을 막는 곳이에요? 자연환경. 그래서 바로 도시지역 중에서 보존녹지와 비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두 가지가 제일 보존할 필요성이 큰 두 가지거든요. 요게 제일 작은 5천 미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천 미만이 되고, 제일 큰 3만짜리는 보통의 비도시가 3만이 돼요. 변두리 대상을 할 때가 좀 커야 되거든,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통의 비도시는 관리 농림이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따로 5천 미만이었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업지역이 3만이다.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돼. 왜 공업지역만 3만이냐? 주거지역은 집 지으려고, 상업지역은 상가 지으려고, 공업지역은 공장 지으려고 형질병행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장 지으려고 형질병행하는 곳이 제일 커야 되겠죠? 그게 3만이야.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유일하게 3만, 비도시 관리 농림이 3만짜리고,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5천짜리 빠지고 3만짜리 따로 계시고 빠지면 나머지가 다 1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면 1만, 3만, 30만은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그 중에서 숫자 적용하는 건데, 일단 1만, 3만, 30만 중에서 제일 큰 게 30만이잖아. 그게 비도시가 돼요. 변두리 대상할 때 커야 된다. 30만인데 도시지역 중에서 1만, 3만은 똑같이 써요. 미만이냐 이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역시 도시지역 중에서.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3번에 보존녹지는 X 이렇게 해놨죠? 이게 아까 국회법에서는 이게 5천짜리인데 도시개발구에서는 유일하게 개발구역 자체를 지정 못하는 게 보존녹지예요. 자연환경 보존일도 일정 요건 갖추면 도시개발할 수 있지만,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보존녹지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도시개발하지 말아라. 보존녹지는 아예 빠지는 거. 지정 대상이 아니라서 빠지는 거. 그러니까 5천짜리 빠졌잖아. 5천짜리 빠졌으니까 나머지 1만 3만은 똑같잖아. 공업이 3만, 나머지 도시 1만. 1만 3만이 거의 같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점. 그리고 비도시는 30만인데 과로 속에 아파트 연립의 건설기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사철한 연결도를 설치했다 10만 이상. 이것이 그 밑에 참고에 돼 있듯이 그 비도시 지역에서 지구단위 지정할 때 아파트 연립, 초등학교, 자연보전공장 10만 이상. 요거랑 같아요. 아까 지구단위 구역도 개발하려고, 도시개발구역도 개발하려고, 똑같은 비도시에서 똑같은 아파트 연립이 포함되고 똑같이 초등학교가 들어갔다. 다 10만이라고, 다 10만. 똑같이. 자, 그런데 요것보다는 제가 요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 7번은 참 자주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과 건축허가 제한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공법 전체에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이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허가 제한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그 단순한 얼마 이런 것보다 건축허가 제한은 허가를 제한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 들어가도 제한받는 기간 동안 아예 허가가 안 나와요. 그럼 국민의 이익이 굉장히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라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도중기시설 파트에서는 제가 나눠서 비교니까 나눠서 하고 있지만 기반시설 파트 제일 중요한 게 도중기시설 부지에서 사업 시행 안 되고 있을 때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 아까 2년 안 될 때, 10년 안 될 때, 20년 안 될 때. 그게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죠. 이것도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 허가 제한할 때는 제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제한 기간을 엄격하게 봐야 돼요.
그동안은 국민이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둘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면 국계법에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얘기합니다. 국계법에 있는데 제한권자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안 해도 돼. 그런데 제한 사유 5가지와 그에 따른 제한 기간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5가지 사유 중에서 그 아래 제한 기간에서는 보통 한 차례 3년 내만 허가를 제한하는데 그 중에서 단 위에 3, 4, 5는 한 차례 2년 연장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잘 배우셨을 거예요. 제한 사유에서 1, 2번은 연장 안 돼요. 한 차례 3년 내에서만 제한하는 건데 1, 2번은 크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3, 4, 5번은 3 플러스 2, 한 차례 2년까지 연장해서 요거를 법에서는 우리 문제 낼 때 최대 5년까지 제한해서 이런 표현으로도 쓰거든요. 3, 4, 5번은 구별하셔야 돼. 근데 3, 4, 5번도 제가 다 그전에 다 이해시키면서 했는데 요것도 두음자로 따기에 좋아서 그냥 이것도 두음자 땄는데 저는 요거를 3, 4, 5번 3 플러스 2, 5년짜리는 기관직이에요. 기관직이에요. 그 부분을 좀 새까맣게 해놨잖아. 별밤지기가 별밤을 지키는 사람이고 등대직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이고 기관지기는 기관을 지키는 사람이다. 기관을 지킬 필요성이 크니까 3 플러스 2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기관직이 이렇게. 기가 먼저 3, 4번부터 할게요. 도시군 기본기기 기. 관리기획 관 여기서 따온 얘기지. 그러면 광역투기를 수립하는 것은 전혀 제한사유가 아닌 거예요. 계획 중에서는 기본계획, 관리계획 2가지 이걸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런 얘기 나왔을 때고 또 계획 중에서는 기관 둘만, 구역자 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지기 둘만, 지구단위 계획표로 지정된 곳,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된 곳, 구역 중에서는 지기만. 예를 들어 기반설 부담구역과 항상 같이 다니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있잖아. 그건 제한사유가 아니잖아요. 이건 제한사유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어요. 이건 논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논리도 있지만 그래서 기관지기 계획 중에서는 기관 2계획만, 구역이 들어가는 말 중에서는 지기 둘만, 다른 구역 들어가면 다 제한사유 아니에요. 특히 그래서 개발도 관리도 낸 적이 있고 제한사유 아닌 걸로 해서 이게 3 플러스 2입니다. 그럼 1, 2번은 그냥 연장 안 되는 건데 특히 1번이 특이해요. 1번이 5가지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녹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통지할 수 있어요.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자, 어쨌든 녹계로 하셔야 되고, 녹계 2가지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누지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보존할 필요가 있는 예를 앞에서 구체로 3가지를 들고 있을 뿐이에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아무리 사적 개발행위지만 사유지만 개발하기 아깝다는 거지. 아니면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데 그 서식지를 함부로 파괴하면 되나요? 보존 우량 농지니까 농사짓기 좋은 농지라 이게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하는 사유인데 사유지를 계속 제한할 수는 없고 한 차례 3년 내에서만 딱 제한하고 보존치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제한한다면 아니 예를 들어 자연환경 보존지구면 왜 안 되겠어요, 그죠? 자연환경 보존지구로 더 제한할 필요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아니라고. 그게 나오면 틀려요. 이건 따로 주의하셔야 돼. 이렇게 이 사유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경우는 녹계에서만, 녹지와 계획관리 지역에서만이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돼. 이것만 그렇잖아. 다른 데서는 지역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곳은 제한할 수 있다. 그 말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쩔 수 없이 높게 합니다. 높게 하면은 개가 삼계탕을 닦겠죠. 녹색닭, 녹색닭 못 봤죠? 살면서 백개나 황개, 흑개, 오골개 이런 거 봤잖아, 그죠? 제가 시골 출신인데 녹색닭은 없어요. 귀한 닭이야, 귀한 닭. 없다니까 진짜. 녹색 입으셨네? 예, 보여줬네. 근데 귀한 닭이니까 이것도 항상 두음자를 제가 웬만하면 안 해요. 웬만하면 저는 안 하는 게 두음자 하면 헷갈려 자꾸. 두음자 자체를 아는데 어디다 써먹을지 몰라. 그래서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최소화시켜서 어쩔 수 없는 것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 녹색 닭이 귀한 닭이니까 조류죠?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라고. 그래서 녹색 닭으로 한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개발에 인해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 등이 크게 손상되고 그래가 있는. 아니, 개발에 인해서 주변의 환경을 망가뜨리는데
문화재를 망가뜨리는데 당연히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비록 3년 내에서만 제한하지만 사적 개발행위라. 자, 이제 건축법에서 혹시 건축하 제한을 물었다. 우리 건축하 제한에서는 제한권자가 국장, 시도의사. 국계법과 달리 여기서는 제한권자를 알고 제한 사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는데 바로 윗사람이 아래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국장과 시도의사지 시장소 구청장은 원칙적 허가권자라 제한 못해요. 제한 사유를 보시면 구별만 하시면 돼. 1번 국장, 2번 시도의사 제한 사유를 바꿔낼 수 있으니까. 2번 국장이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이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냥. 아니, 전국토관리상 필요하다면 국장이 당연히 제한을 해야지. 시도의사가 왜 국토관리 신경 씁니까? 시도만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이건 국토관리상은 당연히 국장이에요. 또 하나가 주무부 장관이 요청할 때예요. 장관이 왜 요청합니까?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국장이 하는 거지. 이걸 시도의사가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허가권자 허가나 착공 다 제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축허가권자가 원칙은 자치도 시장수 구청장 대형 건축물 21층 10만 이상 나갈 때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 국장 아래 사람이잖아. 허가권자 허가나 착공 다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도의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지역계획 머무르는 지역계획을 왜 국장이 신경 써요? 시도의사가 해야지. 도시군계획도 도시군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이니까 지역계획이죠? 도심계획도 지역계획이잖아. 그러니까 지역계획과 관련되시니까 시도의사.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바로 아랫사람인 시장구청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데 제한기간은 2년 내로 한다. 2년 내로 한다. 이 제한기간도 많이 물었잖아. 여러 번 나왔던 거잖아. 응? 이 제한기간만 해도 6번에서 그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물었어요. 이 제한기간 물은 게. 횟수로 따지면. 근데 2년이 기본이야. 2년이 기본이고 연장할 때는 1회 하나요? 1년 연장할 수 있다. 한 번에 가서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국계법에서도 그 제한기간 많이 나오고 건축소 제한기간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건축법, 주택법이 부동산에 대한 공법이죠. 나머지는 토지에 대한 공법이고 건축물 건축할 때 큰 대형 건축물은 주택법에 따라서 건축법의 특별법이 주택법 이 둘이 건축법에 대한 이 건축에 대한 공법에서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와 건축물 짓는 것이라.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숫자 안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몇 년 하는 게 참 많이 등장한 거예요. 건축법, 주택법에서. 지금 전제는 건축법, 주택법이에요. 몇 년인데 몇십 년짜리를 몇 년으로 안 바꿔줄 때 며칠짜리를 무식하게 몇 년으로 안 바꿔요. 바꿔도 그 몇 년 내에서 바꾼단 말이야. 몇십 년짜리 있고 며칠짜리 있어요. 그런데 몇 년 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처럼 2년 이렇게. 건축법, 주택법에서 그 귀찮은 거 정리한다면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냥 몇 년이 지문에 건축법 주택 나왔다면 대부분 2년으로 보시면 돼요. 2년. 대부분 2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아유, 뭐 힘들게 저거 이따 있어. 이따 다 정리해, 거기서. 뒤에서 정리해. 근데 미리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예시로 건축법에 나왔으니까 말씀. 대부분 2년인데, 1, 3, 5. 1년, 3년, 5년. 1, 3, 5 따로 기억하시고, 2년을 기억하지 말고, 1, 3, 5를 따로 기억하시고, 1년짜리 3가지, 3년짜리 2가지, 5년짜리 2가지만, 아까 특별건축은 몰라도 돼. 5년짜리 하나만 알아도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1년짜리 3가지, 3년짜리 2가지, 5년짜리 하나 요거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혹시 건축을 주셔서 지문 중에서 몇 년이 나왔다? 다 2년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원칙만 놓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연장할 때는 다 1년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1.5 아니거든요. 2년이고 건축하는 거 2년이고 연장할 때는 1회 1년 연장이다. 연장은 다 1년이거든요. 자, 그럼 배운 거 가지고 어차피 뒤에 할 건데 배운 거 갖고 한번 끄집어내 보시라고. 우리 건축업주에서 1년짜리 3가지가 있는데 뭐 어디가 1년짜리가 있나? 네? 와, 건축신고 착수. 공부 좀 잘하시는 분이네. 건축신고 1년 내에 착수하라. 안 하면 신고료로 상실된다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야. 아, 이것만 해도 정답을 알 수 있는 게 지금까지 27년, 28년 동안에 많이 나왔었다니까. 네? 건축신고 착수 1년이에요. 또 1년짜리는. 에? 빈집에서 1년. 와, 또 하나 더 있어. 에? 초기활지고. 와. 3년짜리 2가지 혹시. 가설건축을 전치기한 또. 주택상한사환경 5년짜리는. 사업.
승인 후 착수. 상당히 잘하시네. 자, 여러분, 그 1년짜리는 이따 체크할 건데 1년짜리가 3가지 제일 많으니까 이것도 귀찮아서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 빈집이라는 게 참 팔고 싶어도 팔지 않고 안 팔려고 어쩔 수 없이 남겨진 게 빈집이죠. 그런 빈집 가치가 엄청 없다고 뭐 귀신들이나 살고 그러니까 빈집에 그 빈집을 투기한대.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런 정신 나간 사람 보면 신고해야 되죠. 빈집 투기 신고 이렇게 3가지가 1년이다 보시면 돼요. 빈집을 투기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 빈집 투기하는 사람이 신고하라고. 빈집 개념에서 나오는 게 빈집 개념이 1년 이상 비어있는 1년 이상 아무도 안 쓰는 그 1년이에요. 투기가 주택법의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장시도에서 하지만 1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은 국장만이 투기과열지구 유지할지 말지를 1년마다 재검토해요. 투기과열지구 재검토 1년.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건축신고 착수가 1년이라고. 여러분 건축법에서 착수기한은 3가지가 나와요. 건축에선 건축허가가 기본이죠. 건축허가가 원칙인데 가벼운 건축이 신고잖아. 예외. 그리고 주택부서는 30호, 30호 큰 사업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건축주에서 원칙이 건축허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허가 착수가 2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2년이고 이거보다 작은 건축신고 착수가 1년이 되고 큰 사업인 사업 승인을 착수가 크니까 제일 긴 5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집 투기 신고 이것이 1년짜리 3가지고 그냥 자꾸 기억을 해두시라고 뒤에 볼 건데 3년짜리인 2가지가 가설건축물은 몇 년까지 쓰느냐가 가설의 기본이잖아요. 허가된 신고등 둘 다 3년 내, 3년 내. 그리고 주택부서의 주택 상환 사채가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가 상환기간이 3년을 넘기지 못해. 최대가 3년이야. 공급계약 체결까지 기간으로 하지만 이것도 막 여러 가지 채권 정리할 때도 또 나오고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 3년짜리는 2가지밖에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사업 승인 후 착수가 5년이 돼야 되고 특별건축 해제도 있지만 그건 기억 안 해도 되고 사업 승인은 큰 사업이니까 이게 5년이다. 나머지 2년. 자, 이따 또 할 겁니다. 넘기시고 8번에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행위 제한. 하나의 땅이 둘 이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다. 어떤 행위 제한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국계법과 건축법 2가지밖에 없어요. 국계법은 국가법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쓰는 얘기고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적용할 때 쓰는 얘기인데 원리는 비슷해. 자,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뭐 그냥 그림으로 다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이거 그림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국계법에서 더 많이 내. 국계법에서 더 많이 내고 건축법에서 살짝 내는 건데 국계법에서 하나의 대지가 아니 건축물 둘로 나누잖아요. 만약에 대지가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다. 여긴 A지역이고 여긴 B지역이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원래는 각각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배웠던 지역지구 구역은 그 지역지구 구역에 속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는 A지역, 여기는 B지역. 다른 지역에서는 각각이야. 그런데 규정이 있기를 한 부분이 너무 작을 때 작은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어느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이 있다. 물론 도로변에 띄엄으로 걸치는 상업지대는 600씩 이해하지만 뭐 귀찮은 게 다 있잖아.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작으니까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그러면 항상 이때 행위 제한 중에서 건필과 용줄, 우리 면적 구할 때 쓰는 건필과 용적률이냐 아니냐, 기타 건축지 아니냐. 그래서 건필과 용적률하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 전체 대지에 대해서 가중평균값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가중평균값. 단순평균이 아니고 가중평균. 가중평균 한다는 얘기는 전체 중에서 이쪽 건폐율, 이쪽 면적을 차지하는 비율과 이쪽의 건폐율 비율을 더한 것을 전체로 나눠준 게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결국 계산 문제 낼 땐 요거만 쓰는 거예요. 요거만. 옛날부터 계산 문제를 몇 번 냈다고. 이게 자주 나오진 않지만. 예를 들어 건축 면적 구하려면 대지 면적에다 뭐를 곱해줘야 됩니까? 건폐율의 최대치를 곱해주잖아. 연면적을 구하려면 대지 면적에다가 용준 최대치를 곱하잖아. 그죠? 이렇게 쓰이는 건데 여기서 가중평균값이라는 결국 이쪽의 건폐율, 이쪽의 건폐율이 각각 적는다는 얘기가 돼요. 면적 크기에 따라 가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녹지 지역에 끼어 있으면 녹지와 그렇지 않은 곳은 다시 각각 그런 예외가 또 붙어 있죠?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계산 문제가 나왔다면 이게 가중평가수를 쓰기 때문에 330 이하인 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도로변의 띠 모양 몰라도 상관없어요. 녹지라 그렇지 않은 거 구별할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혹시 국회법에서 계산 문제 나왔다. 건축 면적 구하라. 이쪽에 건축 면적 구하고 이쪽 건축 면적 더해주면 끝. 이게 옛날에 단순 평가급 때는 달랐어요. 가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할 땐 가중이고 계산 문제 나오면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에요. 어떤 경우나 상관없어요. 만약에 연면적 구하려면 이쪽에 대지면적 곱하기 이쪽에 용적률, 이쪽에 대지면적 곱하기 이쪽에 용적률 구해서 더해주면 끝이야 다. 국회법은 이렇게 간단해. 그런데 혹시 어렵게 내느라고 계산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를 물어본다. 이게 기타 건축 제한 얘기죠. 그럼 이때는 전체에 대해서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쓴다. 여기서 달라지거든요.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전체에 쓴다. 예를 들어 A 지역에서는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여기는 아파트 못 짓는다. 우리 지역에서 이거 건축 제한 내용이 여기는 아파트 못 짓는다고 해봐요. 여기가 700이고 여기가 300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줬어. 그럼 330 이하 부분이 있는 부분이네. 그러면 전체 대지에 대해서 넓은 지역이 이 지역이죠. 넓은 지역의 행위자를 전체 제공한다는 얘기야.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기만 아파트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 지을 수 있는 A 지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전체에 다 적용하니까 전체에 대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녹지가 껴있으면 이게 녹지다 그러면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짓고 300세 이한 부분이 없어도 각각 되잖아.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넓은 지역의 행위를 전체에 제공한다. 자, 건축물이 걸쳐 있다. 건축물이 걸쳐 있다.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걸쳐 있다라면 건축물이 걸쳐 있다라면은 원래 각각의 그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건데 예외 인정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미관 왜 미관이 나와?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고도지구와 방화지구. 미관 없어졌으니까. 여기만 고도지구예요. 여기는 아니야. 그러면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똑같은 건축물인데 여기만 높이 통제하고 여기는 안 한다면 들쑥날쑥이 돼버려요. 제가 머리를 예를 들면 이쪽만 머리 깎고 여기는 안 깎는. 응? 고도 달리 적용한다면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여기만 화재를 막혀서 방화지구 통제하고 만약에 여기를 안 한다면 여기는 통제하는데 이쪽에서 불나서 옮기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도 전체 적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데 이거는 고도지구와 차이가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합니다. 땅은 불에 안 타니까 대지는. 땅은 불에 안 타잖아. 그러니까 건축물 전부에만 적용한다. 대지에 대해서 적용한다면 틀려요, 이거는. 그리고 이때도 방화지구가 그렇지 않아서 경계에 방화벽이 설치있다. 화재를 막는 방화벽이 설치있으면 방화벽 때문에 옮겨오질 않죠.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까지가 국회법에서 얘기하는 얘기잖아. 그럼 혹시 건축에서 물었다면 원래는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지에서 하나 차이만 생기는 걸 아셔야 돼. 아까 제가 국회법에서 물으면 대지를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랬죠. 330 이하일 때 국회법에서는 이런 거 안 써. 330 이하일 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과반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과반. 면적상 과반.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과반이죠. 과반 없으면 당연히 각각을 전제로 해서 과반을 차지하는 게 있으면 그 규정을 전체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 하면 A 지역의 행위 제한을 건축과 대지 전부에 다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건축법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계산 문제 낸다고 치면 만약에 낸다면 건축법에서도 건폐율 문제를 따로 정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건폐율 문제를 전체 다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낸다라면 이 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녹지가 계속 각각 되는 건 똑같아. 그리고 건축물 고도지에 대한 규정만 없어요. 왜 없느냐? 건축에서는 높이에 대한 고도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없는 걸 물어보진 않아. 그러니까 물어본다면 이걸 물어보겠지. 이거는 건축법에도 있으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방화지구에 대한 규정을 건축물 전부에 적용하되 방화벽 바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똑같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나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법을 제가 그렇게 설명해놓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우리 국회법 330 이해할 때 제가 써놨던 그 말 대신에 건축법에서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구역 안에 건축 및 대지에 대한 규정을 건축과 대지 전부에 적용했다. 요 말만 차이점이고 건축에서는 요 말이고 녹지지역 똑같고요. 건축물이 걸쳐있을 때 고도지역에 걸칠 때는 규정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없을 뿐이지 원리 그 아래 똑같아. 다 방화지구 다 똑같다니까요. 그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국회법을 공부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가 나오는 9번이 나오는데 9번의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는 제목 속에 도시 군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전제부터 아시고 여러분이 9번만 해도 참 많이 나왔던 거야. 국계법에서 묻든지 개발법 정비법에서 묻든지 최소한 한 문제는 언제라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묻든지 간에 그 각종의 개발행위 허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도시군계획 사업은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더니 세 가지가 다 도시군계획 사업 세 가지를 얘기하죠. 도시군계획 사업은 지자체에서 따로 정해서 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개발행위 허가는 사적인 개발행위를 전제로 해서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아니 보세요. 도시군계획 시도사업은 지금 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한다니까. 단순히 개발행위 허가 하나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사업을 하면 이 절차, 여기서도 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돼요. 훨씬 복잡해요. 공익사업이라. 실식의 인가가 허가보다 훨씬 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개발행위 한다. 이런 얘기 안 하면 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부터 하시라고. 왜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라는 걸 자꾸 강조하느냐. 이게 아닌 예로서 제일 많이 나왔거든. 풀어 쓰는 것까지. 예를 들어 정비사업이라고 외워놨는데 그 뜻을 풀어 쓴 걸 모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다. 허가 대상 아니지 그러면. 재개발 사업은 정비사업에 속하니까. 네?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국계법상 개발행위 허가, 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 정비법상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개발법, 정비법이 서로 비슷해요. 개발법, 정비법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해. 국계법과 차이 나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게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여긴 제가 목적이라는 건 제가 한 목적이라서 안 적어놨지만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목적은 난개발 방지예요. 난개발 방지라고 적어두세요. 난개발 방지. 그러니까 어지러운 개발행위를 막겠다는 게 취지예요. 어지러운 개발행위를 막겠다는 난개발 방지가 취지인데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특히 정비법 중에서는 정비구역을 전제로 해요. 이 두 가지는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둘은 사업의 지장을 안 주려고 해요.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셔야 공부하실 때 지금 좀 급하지만 그죠?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고. 이걸 차이 나는 걸. 취지가 항상. 예? 그러면 국계법에서는 일단 국계법에서는 어지러운 개발로 볼 수 있는 행위라면 다 일단 허가 대상에 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이 지정됐다. 정비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여러분 정비법에서는 이 구역정 전이랑 구역정 이후 보통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투기 통제한다 그랬죠? 그럼 정비개발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지정됐을 때부터 투기 통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직은 추상적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고 이때부터. 그래서 개발법과 정비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와 여기서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부는 요거 전까지 예외적으로 따로 통제를 하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얘기인데 아니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사업을 잘해야 되잖아. 거기서. 목적에 맞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행위 통제를 안 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부셔버려야 될 건물을 다시 막 건물, 새 건물 올리고 막 토지 분할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막 나무 심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할 때 지장을 주죠? 아니 처음에 다 쓰러져 나온 것은 보상가 얼마 안 돼. 새 건물 지었다면 보상가가 확 늘어나잖아. 토지를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늘어요. 소유자가 늘면 챙겨줄 사람이 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악화돼. 그래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막으려고 개발행위 허가 통제한다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목적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차이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아이고 벌써 또 1시간이 흠만 지나갔네. 자 10분 쉬신 다음에 저는 쉬는 시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쉬세요 10분.